명품 기본 이론서 31강입니다. 31강부터는 CS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별 매너 중에 방문 매너입니다. 우리가 미팅을 위해서 타사 기업에 방문할 때도 있고요. 또 자사 기업에 또 방문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어떤 매너가 필요한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방문 전이에요. 우리가 타사 기업의 그 미팅을 위해서 찾아뵙기 전에 지켜져야 될 그런 매너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사전에 당연히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렇죠? 미팅 시간을 잡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복장을 점검하는 것,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졌을 경우에는 좀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합한 시간대가 필요하겠죠. 너무 바쁘거나 또 출근하고 바로라든지요. 또 점심시간대, 또 퇴근 시간과 너무 가까운 시간대는 또 이런 방문 약속을 좀 피해줘야 되는 것도 매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전에 내가 방문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또 매너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방문 매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문 후예요.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다면, 자, 방문 전에 매너가 있었고, 이제 방문한 그 당시에 대한 매너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타사 기업 방문할 때는요, 요즘은 보안이라는 것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미팅룸이 별도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기할 수 있는 접견실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내 마음대로 찾아뵙고 그 사무실에 불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와 보안 과정에 의해서 어떤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방문객이 대기해야 될 곳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접견실에 준비되어 있다면, 자, 그곳에서 대기를 한다. 또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꺼워요. 겨울 같은 경우는요. 외투를 꽁꽁 싸매서 입기보다도, 네, 그렇죠. 그 외투를 좀 벗고 대기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자, 담당자가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좀 실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실에서 대기하면서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야 되는 것, 이것도 매너, 또 예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별표하면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견실이라든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출입문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럴 때는 앉은 자리에서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일어서서 자, 인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상대가 입장할 때 어떻게 한다? 서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네, 또 격식을 갖춰서 바로 여기서부터도 미팅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인사를 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일어나서 확인시켜드린다라는 부분입니다. 미팅을 해요. 시계를 계속 보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결례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미팅에는 시계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 또 여러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방해되는 목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웃음소리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도 매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방문 후의 매너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자사기업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물론 내가 응대해야 될 나를 찾아오는 고객일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찾아온 고객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떠한 또 매너가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방문객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해요. 그럴 때 어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적극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렇죠. 우리 기업을 찾아오신 고객이죠. 방문객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한다. 자, 사무 공간보다도 미팅룸, 또 응접실, 접견실을 또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방문이 대기할 경우 차를 준비해드리고 또 음료는 다른 직원에게 예를 들어 부탁할 경우에는 좀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미팅을 종료한 후에는 방문객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다라는 짧은 인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방문에 관한 그런 매너에 대해서, 상황 매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악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악수를 해야 될 상황은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 사회생활 많이 할수록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처음 대면부터 좀 실망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악수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또 어떤 매너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수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5대 원칙이라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 해요. 아우 귀찮아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 별을 몇 개나 쳐야 돼서 귀찮다 그래요? 3개나 쳐야 돼서 그래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겠지요. 악수에서 나타나는 5가지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좀 봐두셔야 돼요. 악수를 또 어떻게 알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그렇죠. 살짝 미소를 머금어야 되죠.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까운 사이에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미소입니다. 처음에 스마일. 네,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미소가 들어갑니다. 자, 뭐 해라? 악수를 하면서 상대 어디에 맞춰줘야 돼?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아이 컨택입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겠죠? 악수를 하는데 너무 멀리서 어정쩡하게 한다든지요. 너무 가까이서 하게 되면 어때? 아유, 가까이서 하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너무 부자연스럽죠. 또 악수하는 자세도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인데 자, 적당한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정도. 상대의 거리에서 팔꿈치가 어때요? 자연스럽게. 제가 왼쪽으로 본다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정도가 좋겠죠. 네, 반갑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다. 힘입니다. 너무 꽉 쥐면 어때요? 그렇죠. 야, 꽉 쥐면은 비즈니스에서 좀 결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죠. 손을 너무 꽉 쥐어가지고 굉장히 신뢰되는 그런 모습들 볼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꽉 쥐었을 때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권한을 좀 과시한 이런 느낌도 들고요. 특히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손을 살짝만 잡아서 살짝 좀 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힘이 필요하다. 자, 리듬입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다? 살짝 2번 또는 3번 정도 흔들어주는 거.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네, 요 정도겠죠. 아이고, 반갑구만. 반가워요.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가지 않게끔 2, 3회 정도 가볍게 흔든다라는 겁니다. 자, 악수의 5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다음 중 악수의 5가지 5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알아?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 또 적당한 거리, 또 적당한 힘, 그리고 리듬이다라는 것. 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악수를 할 때요,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자, 악수는 누가 권하는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인사.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통용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매너에서도 좀 이렇게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악수는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악수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왼손에 그 오른손에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한다? 아니죠. 짐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하는 거겠죠. 저기 제가 왼손잡이인데도요? 그럼요. 자, 이렇게 글로벌 매너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있다면 내려놓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내려놓고 인사를 하는 것.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장갑이에요. 내가 장갑을 끼고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한다? 장갑을 벗고 악수를 하는데 단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파티라든지 이럴 때 여성분들이 이게 장식용 그 액세서리 같은 느낌으로 레스 달려있는 이런 장갑을 낄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만 예의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악수를 하는 것이 매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악수를 할 때는요. 허리를 숙이는 게 맞나? 인사를 하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네, 악수는요, 글로벌 매너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건요, 뭐 국왕에게 하는 인사, 왕에게 하는 그런 악수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은 어때요? 윗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짝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허리를 살짝 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건 비즈니스에서 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허리를 살짝 숙이는 것이 좀 공손함과 정중함을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결례다, 예에서 어긋나다, 매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윗어른, 또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살짝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네, 그래서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악수라는 원칙에 예의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예요? 그렇죠. 국가의 원수나 성직자의 경우 중요합니다.
이제 예예되는 사람이 있다, 예의 상황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원수나 성직자의 경우에는 악수 매너에 예의 상황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 대등한 위치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 누가 악수를 청한다? 여성이 악수를 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직장 상사예요. 자, 직장 상사가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그게 결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대등한 관계일 때만 누가 여성이 먼저 청하는 거고요. 자, 상위에 계시는 그 어떤 상사이분이 또 윗사람이 청할 때는 네, 남성이 청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무관합니다. 네, 가능한 거죠. 자, 악수는 그래서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여성이 남성에게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뭐 대등한 관계일 때만 됩니다. 자, 기혼자가 미혼자, 또 지가 높은 사람이 지가 낮은 사람이 청하는 인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상사, 일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악수를 청해도 네, 무관한 거지요. 다음은 명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명함이라는 거, 나를 소개하거나 나의 소속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명함이라는 걸 제작하게 되죠. 또 명함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 회사를 알리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는요, 명함을 어떻게 해라? 좀 여유 있게 준비해라. 여유 있게 좀 준비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요즘도 미팅을 하다 보면은요, 명함을 안 챙겨오신 분들도 좀 간혹 뵙고 있고요. 또 명함 지급해서 명함이 한 장밖에 없어요. 드려야 할 분은 몇 분 계신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보내드릴게요. 라면서 명함을 다른 분에게만 드리는데, 이거 좀 결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함은 뭐 항상 좀 여유 있게 가져다니시고, 자, 명함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대신에 뭐 수첩이라든지요, 뭐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좀 더 여유분을 꽂아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명함은 자신과 조직의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당연히 깨끗하게 명함지구에 보관한다. 자,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우리 3번입니다. 명함은 좀 분류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적인 명함과 또 공적인 명함, 또 내가 드릴 명함과 또 받은 명함은 꼭 분류해서 보관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미팅장 명함은 3장 이상씩 준비한다. 그리고 미팅 시에서 바로 명함 지갑을 꺼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스 타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명함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잠시만요. 명함이 어디 있지? 명함 잠시만요. 그렇죠. 이건 미팅에서 상대의 시간을 우리가 손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스타임인데 자, 찾을 수 있는 곳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명함 지갑을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함은 남녀의 차이가 없으며 주로 사이즈, 명함의 어떤 그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죠. 사이즈는 주로 어떻게 한다? 90에서 90mm에서 50 가로, 세로, 90, 50mm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명함 전달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은 앉아서 전달하는 건가요? 서서 전달하는 건가요? 그렇죠. 명함은요, 서서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서서 서서 전달하는 거죠. 앉아 계셨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명함을 전달하는 거. 자, 명함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상대가 잡기 편하게 모서리를 잡는다든지요. 해서 상대 방향으로 글씨가 보이게끔 해서 전달하는 거죠.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전달하는 경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명함은 상대 글자가 상대 방향으로 하고 여백을 잡고 또 인사말과 함께 전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명함을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주고받을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학회라든지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는 어느 손으로 주고 동시에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항상 명함은 오른손이니까 자, 오른손으로 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라고 드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왼손으로 받는 거죠. 자, 왼손으로 받으셨다면 받은 명함을 오른손으로 살짝 받쳐서 네, 김현주 과장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중요한 거 동시에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라?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동시에 주고받을 때 뭐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라고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거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라는 겁니다. 자, 방문한 곳에 다수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실 때 누구에게 먼저 명함을 드린다? 연장자나 또
연장자나 또 상위 직급에 있는 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 이것도 명함을 주고받는 예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함을 받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명함도 드릴 때 서서 했으니까 받을 때도 어때요? 그렇죠? 서서 받는다. 자, 명함을 받을 때는 인사말과 함께 상대의 소속, 직함, 이름을 확인한다. 네, 명함을 제가 받게 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김현주 강사님이시군요. 아, 1타 클래스에서 계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상대의 소속이라든지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자, 뭐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외국어로 되어 있다든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잘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어보시는 건 결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례 아니에요. 물어봐도 돼요. 제 조남이 그럼 네, 김현주입니다. 아, 김현주님이시군요. 아, 네,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한자나 외국어일 경우에는 물어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자리에 착석할 경우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나요? 그렇지 않죠? 서서 받았다면 명함을 어떻게 해요? 앉아서 테이블에 살짝 좀 올려놓죠. 자, 올려놓는 이유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에 대한 약간의 스몰 토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김현주 강사님이시군요. 그럼 강의를 주로 하시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스몰 토크에 활용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주고받았을 때 명함 지갑에 아주 소중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정성껏 이렇게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상대 명함에다 다음 미팅이라든지요, 어떤 메모를 해서는 날짜를 뭐 적는다든지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매너입니다. 상황별 매너 중에 어떤 호칭에 대한 매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라는 호칭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직급과 직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급이라는 건 회사의 서열에 의거해서 또 어떤 연공에 의거해서 그 주어지는 그런 거고요. 어떤 직책이라는 건 내가 맡은 역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리인데 팀장인 경우가 있어요. 대리인데 팀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 게 매너다? 대리님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급 중에 높은 호칭을 사용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직급과 직책 중에 직급을 호칭하는 것이 매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직급과 직책 중에 뭐를 한다? 좀 더 높은 직위의 호칭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열이 높은 호칭을 활용하는 것이 매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상사의 호칭, 아이고 미안해요. 호칭이라 보다도 어떤 존칭이 맞는 표현이겠죠. 존칭을 생략한다. 자, 부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 공식적이죠. 부장 지시사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공간을 나타낼 때 뭐예요?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상사를 직접 부를 때 자, 김 과장님라고 보다도 과장님,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성을 붙이지 않는 것도 필요한 호칭에 대한 매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동료나 하급자에 대한 매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친분 있는 사이거나 대등한 사이여도 너무 친해요.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야, 누구야? 현재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공적인 호칭을 써주는 거겠죠. 누구씨 또는 직급명, 김현주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자, 하급자입니다. 하급자에 뭘 붙여줘라. 그죠? 하급자이지만 초면일 경우에는 씨 또는 님을 붙여주는 것도 매너겠죠. 자, 친분이 있고요. 대등한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입니다. 뭐 차를 마신다든지요. 간단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적인 자리에 갔을 때는 뭐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줘도 결례가 되지 않아요. 이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좀 혼돈하세요. 자, 대등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언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는 결례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경칭을 활용해서 김 선생님 또 김 부장님 직급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호칭해 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호칭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은 호칭의 동국과 하급자의 호칭 매너가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대등한 공적인 자리에선 대등한 사이여도 또 공식적인 호칭을 활용하는 거, 하급자라도 소개될 때는 씨나 님을 붙이는 거, 또 친분이 있거나 대등한 사이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을 불러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높은 호칭을 사용한다.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자, 직급과 직책 중에 뭐 높은 호칭을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시대에 네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티켓. 자, 전자우편에 대한 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어떤 매너가 필요한지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메일 제목에는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내가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약적인 걸로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메일을 제목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간단한 인사말입니다. 너무 장황한 인사. 봄입니다. 꽃이 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간단한 인사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본문의 내용은 핵심만으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첨부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간혹가다 첨부 파일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야 되는 것, 또 첨부 파일이 첨부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메일만 딱 보내고 나서 업무가 종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상황을 고려해서 당연히 연락처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8번 먼저 볼게요. 8번 보면 긴급한 상황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전화로서 어떤 건에 대해서 메일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메일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꼭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메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참조인을 설정하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참조인이라는 거는요,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조인은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지만 업무 진행 상황을 알아야 되는 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성한다고요? 참조인 쓸 때도 당연히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직급이 낮은 사람 순서로, 그렇죠? 이것도 조금 혼돈하세요. 참조인을 써야 될 때 관계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는 참조인의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직급이 낮은 사람 순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8번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오류나 맞춤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매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주의사항 있죠. 회신이 필요해요. 우리 메일 같은 것도 또 메일을 전달했지만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요청 메일 같은 경우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메일의 경우, 회신이 필요한 메일의 경우 피드백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어떻게 해라? 되도록 24시간 내에 보내라 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용량이 컸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압축해서 보내는 것도 매너입니다. 자, 우리 3번과 2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용량이 클 경우에는 뭐 압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수신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좀 이게 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자, 어떤 모임에서 만남했던 분이신데 아주 좋은 글귀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피드백을 못 해드리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 아무리 좋은 영상이어도 뭘 사전에 좀 수신에게 동의야 좀 허락이 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신인의 동의 없이 유머나 정보성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 또 약어, 속어,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다수에게 보내진 메일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주의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또 주의해야 될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우리 보고의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또는 또 그 보고를 받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원칙들이 필요한지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중요해요. 일반적인 원칙 우리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네, 6가지네요. 네. 네, 6가지. 제가 8가지나 맞나요? 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보고의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의 다음 중,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고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때야 돼요? 장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제가 저기 어제 미팅을 갔었는데, 미팅 간데 차 안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간결하게 해라. 보고는 간결성의 원칙이다. 장황할 필요가 없다. 자, 정확해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주관적인 의견이나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토대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 정확성의 원칙입니다.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자,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 중에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토대로 작성돼야 될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걸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정확성, 또 정확성의 원칙, 이걸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보고는 어때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이거 보고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이런 걸 보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고는 뭐다? 필요성에 의해서 상황과 목적이 고려돼야 되는 것,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고의 우리 일반적인 원칙 또 이어가겠습니다. 완전해야 되겠죠, 보고가. 잠깐, 이게 다야? 형사가 이게 보고를 다 받아서 이게 다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는 어떻게 된다? 자, 사실에 근거해서 완전한 형태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효성이에요. 자, 보고는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자료가 유용한, 좀 더 가치 있는 자료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효성의 원칙도 자주 나오고 있죠. 자, 묻겠습니다.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 중에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유효성의 원칙 필요하겠죠. 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의사결정이 끝났어요. 이미 보고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 유효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적정한 시기에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는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신속한 수집과 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적시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보고의 일반적인 원칙, 간결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또 필요해야 된다. 자, 그리고 완전성, 또 유효성, 적시성이 있다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별표 3개 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업무를 지시받을 때예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고를 했다면 이제 업무를 받는 거겠죠. 어떤 업무를 지시받을 때라는 상황입니다. 강사님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것도 별표 3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를 지시받을 때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상사가 업무를 지시할 때 저기 김현주 씨 불렀습니다. 또 나야. 못 들은 척해요. 안 되겠죠? 상사가 나를 불렀다는 건 지금 좀 급한 건이다. 업무를 지시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다. 자, 상사가 불렀을 때 어떻게 해라? 바로 응답하라. 네, 과장님. 바로 응답해라. 자,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당연히 뭡니까? 업무라는 거는 좀 정확해야 되겠죠. 메모할 준비를 해라. 지시사항에 대해서 경청하고 요점을 복창해서 우리 요점을 복창할 때 뭐예요? 재진술 또는 재확인 이런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죠. 진행한다. 자, 우리 4번 같은 경우가 좀 변경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시를 받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럼 질문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지시를 명령과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그것이 애매모호해도 일단 대답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질문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입니다. 바로 질문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내일 9시에 저 A 업체에 방문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오면 되는 거죠. 미팅할 때는 저희 경비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어서 지금 오늘까지 작성은 좀 어렵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내일까지 좀 그 보고서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라? 지시사항에 대해서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은 어려운데요? 가지고 바쁜 거 알잖아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어때요? 좀 겸허한 자세로 내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직속 상사 외에 다른 상사에게 지시를 받을 경우에 6번 중요해요. 이런 거죠. 내 직속 상사가 김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김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기 이 과장님에게 제가 지시를 받게 돼요.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나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 줘야 돼요. 직속 상사도 아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업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라?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받았다면 나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해라. 자, 우리 7번도 너무 중요해요. 7번도 다시 별표 이건 뭐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김 과장님에게도 받았고 이 과장님에도 지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먼저 받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전달받은 지시받은 업무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건데 틀려요. 뭐의 기준에 의해서 업무의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 받은 업무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지금 긴급하고 또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그 업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업무 지시받을 때 좀 더 필요한 유의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업무 보고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업무 받은 그 지시사항이 좀 지연되거나 장시간이 소요될 때 뭘 한다? 당연히 중간 보고를 한다. 자, 업무는 종료되는 즉시 보고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자, 보고를 할 때는 뭐부터 얘기한다? 결론부터 전달한다. 라는 것.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자, 5번 볼게요. 보고는요,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고가 직속 상사의 자, 직속 상사에게서 내가 뭘요?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보고는 지시한 사람, 내가 직속 상사에게서 그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누구? 바로 업무를 지시한 이 직속 상사의 상사에게 보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기에 어떻게 나온다? 자, 보고는 지시한 사람의 보고는 직속 상사에게 죄송해요. 업무 지시를 직속 상사의 상사에게서 받았을 경우 직속 상사에게 보고한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업무는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돈하세요. 업무는 어떻다, 보고는 어떻다,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떤 진행해야 될 업무가 어때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시간 소요돼요. 또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돌발 상황도 발생될 수 있네요. 또 지시받은 대로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뭐 해라? 중간에 보고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직장 내 매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상황별 매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